그는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그곳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온몸에 상처를 안고 침묵 속에서 구호소는 그의 생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공격적, 구제불능, 잊혀진 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한 남자가 문을 지나 들어왔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가 단 한마디를 말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방 안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 개는 고장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년 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발견한 것은 당신이 충성심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은 콘크리트 복도 안의 고요에 비하면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 같았다. 철창 위로 형광등이 깜빡이며 각 철창은 절망의 슬픈 리듬을 메아리쳤다. 하지만 복도 끝 수많은 고리배층 뒤에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철창이 있었다. 그 안에는 점원 셰퍼드 한 마리가 서 있었다. 짖지도 서성거리지도 않고 그저 관찰할 뿐이었다. 도움을 구걸하는 침묵이 아니라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고의 침묵이었다. 그의 털은 몇몇 부분이 얼룩덜룩했고 오른쪽 귀에는 깊은 흠집이 있었으며 한쪽 눈 아래에는 긴 흉터가 있었다. 마치 아무도 묻지 않은 전투의 무언의 기록 같았다. 구호소 직원들은 그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그들은 거리를 두었다. 그를 외톨이라고 불렀고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했다. 그는 일주일 전 이곳으로 데려와졌다. 서울 강남의 외곽에 있는 산업창고 뒤에서 홀로 발견되었다. 마이크로칩도, 목걸이도, 음식에 대한 관심도, 접촉을 허용하는 태도도 없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누구든 날카로운 이빨을 마주했다. 구호소 자원봉사자들은 속삭이며 추측했다. 아마도 개싸움터에서 도망친 것일지도, 공격하도록 훈련받았을지도, 아니면 단순히 정신적 외상을 입었을지도 모른다고.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기록에는 공격적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의 남은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오늘은 그 마감일이었다. 지민은 그의 철창 밖에 서서 작은 주석 접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 구호소에서 2년 동안 자원봉사하며 산발이 핏불부터 외눈박이 치와와까지 온갖 개들을 보아왔다. 하지만 이 개만큼 그녀를 당황하게 만든 개는 없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그녀를 고민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다른 개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의 공격성은 광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이빨 뒤에 숨은 고통 같았다. 그녀는 문 앞에 쪼그려 앉아 갑작스러운 움직임 없이 음식 접시를 밀어넣었다. 이번에는 개가 덤벼들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심지어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계속 응시했다.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녀 뒤의 복도를 향해 있었다. 그의 눈은 입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늦은 누군가, 오지 않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녀 뒤로 복도는 차갑고 고요하게 뻗어 있었고 안락사 서류가 접혀 서명된 상태로 놓인 접수대까지 이어졌다. 수의사는 이미 주사기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구호소 관리자는 냉정하지만 피곤한 모습으로 지민에게 마지막 경고를 전했다. 너무 가까이 가지마. 그 녀석은 구할 수 있는 개가 아니야. 하지만 지민은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작게 말했다. 위쪽의 형광등 소리 사이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는 화를 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녀가 물었다. 그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거야. 걔는 눈을 깜빡였다. 그뿐이었다. 꼬리를 흔들거나 놀라지도 않고 그저 느리고 무거운 눈깜빡임이었다. 마치 그 질문이 전에 이미 수없이 묻히고 대답된 것처럼. 수의사가 들어와 클립보드를 확인하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 전에 이걸 처리할게요. 지민은 철창 앞에서 망설이며 허리에 걸린 열쇠에 손가락을 댔다. 여전히 으르렁거리거나 물지 않았다. 걔는 그저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여전히 복도를 바라보며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작고 느리게 점점 커지며 지민이 돌아보았다. 한 남자가 복도 입구에 서 있었다. 코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손에는 접힌 종이가 들려 있었으며 절뚝이는 걸음걸이였다. 그의 눈은 철창들을 조용히 훑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 개가 움직였다. 폭력적이거나 공황 상태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였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가 기다렸다. 강민혁은 초대받지 않은 곳에 들어오는 방랑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코트는 흠뻑 젖어 단단한 체격에 달라붙었고 조심스러운 절뚝임으로 움직였다. 접수대 직원은 그가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2번 눈을 깜빡였다. 그는 주름진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여기 오른쪽 눈 근처에 흉터가 있는 저먼 셰퍼드가 있을 겁니다. 그 녀석을 만나야겠어요. 방 안이 얼어붙었다가 혼란으로 터져나왔다. 접수대 직원은 그의 직설적인 태도에 당황하며 머뭇거렸지만 지민을 불렀다. 몇 분 후 그녀가 나왔다. 눈을 크게 뜨고 이것이 우연인지 더 이상한 일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민혁은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그녀를 따라 복도를 내려갔다. 그들이 철창들을 지나갈 때 다른 개들은 대부분 짖거나 뛰어오르며 꼬리를 흔들었다. 평소의 반응들이었다. 하지만 맨 끝에 있는 그 개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를 본 순간 귀가 쫑긋했지만 으르렁거리거나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 사이의 공기에 무언가가 변했다. 지민이 입을 열어 위험성을 설명하려 했지만 민혁은 이미 철창을 향해 천천히 몇 걸음 다가갔다. 구호소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 직접 접촉 금지, 도발 금지. 하지만 민혁은 규칙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철창에서 60cm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눈은 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상황 보고 시트랩.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고 개가 앉았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즉각적이고 날카로운 순종이었다. 지민의 숨이 멎었다. 며칠 동안 그 철창을 둘러싸던 긴장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보다 더 무겁고 오래된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두려움에서 오는 무게가 아니라 기억에서 오는 무게였다. 민혁은 살짝 무릎을 굽히며 눈을 떼지 않았다. 진정해. 그가 중얼거렸다. 걔는 놀라거나 짖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누군가도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가득했다. 알아차림이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친밀함이었다. 훈련된 반사 반응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억이었다. 당신이 만들어낼 수 없는 유대감이었다. 당신은 누구죠? 지민이 작게 물었다. 마치 그녀의 목소리조차 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듯. 민혁은 돌아보지 않았다. 다른 인생에서 이런 개들과 일했었지. 개는 천천히 다가가며 몸을 낮췄다. 꼬리는 여전히 접혀있고 귀는 살짝 뒤로 젖혀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그는 철창문 가장자리로 기어가 민혁의 손가락을 핥았다. 복도는 숨을 멈춘 듯했다. 지민은 쳐다보며 눈을 깜빡였다. 놀라움과 불신 사이에서 심장이 흔들렸다. 민혁은 마침내 몸을 일으켰다. 이 녀석은 나를 알아.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고통 같았다. 그는 지민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 녀석이 어디서 발견됐는지 알아야겠어. 그녀는 머뭇거렸다. 강남대로 근처 창고 뒤에서요. 태그도, 칩도, 기록도 전혀 없었어요. 민혁은 이제 철창의 바짝부터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는 개를 다시 쳐다보았다. 이름도 없었나? 그녀가 말했다. 우린 그냥 외톨이라고 불렀어요. 민혁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이 녀석은 결코 길을 잃은 적이 없어. 그는 천천히 물러났다. 개의 몸은 긴장했다. 공격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이 끝나는 것을 거부하는 듯했다. 지민은 늘 들고 다니던 클립보드를 열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넘겼다. 당신, 이 개가 당신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법적으로요. 민혁은 자신의 부츠를 내려다보았다. 그걸 알아내러 온 거야.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깨지기 쉬운 평온이 산산이 부서졌다. 공기는 다시 조용한 질문들로 가득 찼고 벽 너머 어딘가에서 시계는 매 초마다 더 크게 똑딱거렸다. 민혁은 첫 만남 이후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철창 근처에 있는 방식, 그가 가까이 갈 때마다 개의 자세가 부드러워지는 방식은 모든 것을 말했다. 지민도 남았다. 맞은편 벽에 기대어 그들 둘을 둘러싼 침묵보다 더 오래된 듯한 유대감을 조용히 관찰했다. 구호소는 이제 달라졌다. 마치 이 남자의 존재가 아무도 몰랐던 껍질을 벗겨낸 것 같았다. 마침내 누군가가 이 개가 침묵으로 외치던 언어를 이해하는 방에 들어온 것 같았다. 젊은 직원이 관리자에게 속삭였다. 정말 저렇게 그와 접촉하게 놔둘 건가요? 관리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서류가 완료되기 전에 시간을 벌 수 있다면 좋아. 하지만 누가 다치면 나 탓하지 마. 철창 안에서 걔는 단 한 번도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구석으로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문 옆에 머물렀다. 민혁의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다. 민혁은 접이식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팔꿈치를 무릎에 올리고 긴 멈춤 후에 말했다. 이 녀석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어떤 개도 그래. 그들은 그렇게 배워. 지민은 그의 옆에 앉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그녀는 절차를 따르도록 훈련받았다. 개의 등에 쓰인 보이지 않는 역사를 해독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건 절차 같지 않았다. 이건 천천히 치유하려는 무언가 같았다. 민혁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아까 사용한 명령은 민간용도, 경찰용도 아니야. 전술적인 거야.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나는 군사계약업체에서 군견훈련을 전문으로 했었어. 우리는 고위험 작전에서 정찰, 수색, 무력화를 했지. 나에겐 파트너가 있었어. 같은 체격, 같은 눈. 한번 잘못된 작전에서 갇혔었지. 그는 문장을 끝맺지 않았다. 그럴 필요 없었다. 지민은 그의 어깨에서 그 결말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문에서 관찰하던 수의사에게 눈길을 주었다. 다시 스캔해 볼 수 있을까요? 더 깊은 아이디나 오래된 흔적이라도요. 수의사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가까이 갈 수 있다면요. 그게 첫 번째 도전이었다. 지민이 문의 빗장을 향해 손을 뻗었다. 직원들이 놀라며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민혁이 손을 들었다. 내가 할게. 그는 천천히 빗장을 열고 철창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 모두가 숨을 멈췄다. 걔는 덤벼들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는 긴장했지만 경계하며 단단히 서 있었다. 민혁이 몸을 숙였다. 그는 또 다른 조용한 명령을 내렸다. 숙련된 군견만 아는 명령이었다. 걔는 완벽한 정확도로 순종하며 앉았다. 다음 단어를 기다렸다. 지민이 수의사에게 속삭였다. 보셨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구호소 훈련이 아니야. 걔는 그들이 접근하도록 허락했다. 스캐너가 그의 몸을 훑었다. 칩은 없지만 다른 게 있어. 갈비뼈 근처에 살짝 튀어나온 흉터가 있어. 거의 수술 같아요. 수의사가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이 흉터는 파편을 제거한 것 같아요. 그가 중얼거렸다. 아니면 전장에서 한 수술이거나 누가 했든 그들은 자신이 뭘 하는지 알았어요. 민혁은 털을 부드럽게 걷어냈다. 이 흉터들, 이건 흔적이야. 모든 작전이 기록되는 건 아니야. 우리는 그림자였고 우리 개들도 그랬지. 수의사는 뒤로 물러섰다. 이것이 기적인지 혼란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민이 올려다보았다. 이제 어쩌죠? 공식 아이디가 없으면 입양식에는 계속 돌아가요.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개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역사가 있었다. 고통, 알아차림, 신뢰. 상처받았지만 부서지지는 않았다. 이 녀석은 나를 기억해. 민혁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내가 그걸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모든 건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9호소 사무실 유리문 밖. 서울 상공의 하늘은 새 눈이 몰려오며 어두워졌다. 벽 위의 시계는 매 초마다 더 크게 똑딱거리며 그와 맞춰갔다. 그날 밤 폭풍이 서울을 거세게 강타했다. 바람은 9호소 창문을 환한 질문처럼 두드렸다. 아무도 답을 모르는 질문이었다. 안에서 걔는 철창문 근처에 웅크리고 누웠다. 다시 음식을 거부했지만 눈은 민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민은 늦게까지 남았다. 그녀는 사무실 구석에 서서 민혁이 종이에 무언가를 스케치하는 모습을 보았다. 도표, 목록, 아마도 그만 해독할 수 있는 기억들. 그의 움직임에는 체계적인 무언가 있었다. 단순히 회상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것 같았다. 수의사가 조용히 들어와 민혁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다. 그날 초 발견된 갈비뼈 근처 흉터의 확대 이미지였다. 잘 봐요. 그가 말했다. 이 흉터는 한 번 이상 절개됐어요. 적어도 2번. 처음은 깔끔하게. 아마 수술이었을 거예요. 2번째는 더 거칠게. 누군가 무언가를 지우려 한 것처럼. 민혁이 안경을 고쳐 썼다. 아니면 누군가 무언가를 꺼내려 했거나. 당신들은 어떤 작전에 참여했었죠? 수의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민혁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기밀입니다. 기술적으로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개들도 마찬가지였고 태그도, 칩도, 기록도 없었죠. 지민이 옆에서 말했다. 그럼 왜 이 녀석이 창고 뒤에 버려졌을까요? 민혁은 사진을 뚫어지게 보았다. 누군가 이 녀석이 발견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야. 수의사가 말을 이었다. 또 있어요. 여기서 부분적인 문신을 찾았어요. 그는 민혁에게 또 다른 이미지를 건넸다. UV 조명 아래에서였다. 개의 뒷다리 안쪽에 희미한 숫자들이 나타났다. 완전하지 않고 흐릿해요. 마치 태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군사 형식은 아니에요. 민혁은 그 숫자들을 살펴보았고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이건 군대 것이 아니야. 민간 영역이야. 이 개는 단순한 임무용 개가 아니었어. 이 녀석은 재배치됐던 거야. 방이 흔들렸다. 이제 새로운 긴장이 떠돌았다. 털 속에 감춰진 은폐의 냄새 같았다.
지민이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들이 이 녀석을 버린 게 아니라 재사용했다는 건가요? 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일이 있어. 이런 개들은 고도로 훈련받고 충성스럽고 명령을 따르지. 가끔 질문이 적은 그룹, 용병 부대, 기업의 블랙리스트에 재배치되곤 해. 그리고 일이 끝나면 사라져 라는 단어의 무게가 지민의 가슴을 쳤다. 그녀는 다시 개를 보았다. 이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것 같았다. 민혁이 일어섰다. 그들은 이 녀석의 과거를 지우려 했지만 한 가지를 잊었어. 걔는 중요한 사람을 잊지 않아. 지민이 물었다. 이제 우린 뭘 해야 하나요?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누가 이 녀석을 사라지게 하려 했는지 알아내야지. 하지만 그들이 더 말하기도 전에 관리자가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다. 민혁 씨, 들어보세요. 이 상황이 복잡한 건 알지만 정책이 나를 압박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까지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령이 집행될 거예요. 지민이 끼어들었다. 그건 불공평해요. 당신도 이 녀석의 반응을 봤잖아요. 이건 서류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동의해. 관리자가 말했다. 하지만 구호소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아. 이 개의 기록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나와 있고 그걸 바꾸지 않는 한 내 손밖이야. 민혁은 다시 개를 돌아보았다. 이제 철창에 서서 천천히 의도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오늘 밤 여기 있을게요. 그가 말했다. 밖에 트럭에서요. 관리자가 눈썹을 치켰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민혁이 말을 잘랐다. 그날 밤 폭풍이 도시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작은 도시 9호소의 주차장에서 단독 트럭 한 대가 차가운 서울 하늘 아래 엔진을 켰다. 안에는 잠들지 않은 남자가 있었고 6미터도 안 되는 철창 안에서 걔는 엔진 소리를 들었다. 마치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만한 소리인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무언가가 터질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두 병사, 한 명은 정신적 군복을 입고 한 명은 털을 입고 는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그들만 기억하는 끈을 붙잡고 오전 6시 4분 민혁의 트럭은 얇은 서리로 덮여 있었다. 히터는 이미 오래전에 멈췄고 그의 숨결은 마치 꺼지지 않은 불이 연기처럼 캐빈 안에 맴돌았다. 그는 잠들지 않았다. 정말로 잠든 게 아니었다. 그저 주차장 맞은편 건물, 검은 형체가 가끔 일어나 돌아다니다 다시 앉는 철창 창문을 뚫어지게 보았다. 9호소 안, 지민은 일찍 몰래 들어왔다. 한 손에는 커피를, 다른 손에는 불안을 들고 균형을 맞췄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접수대를 지나 곧장 철창으로 갔다. 걔는 깨어 있었다. 경계하며 서성거리거나 으르렁거리지 않고 문을 보며 앉아 기다렸다. 민혁은 몇 분 후 들어왔다. 추위로 몸이 굳었지만 집중한 상태였다. 누가 전화했나요? 그가 물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부산까지 모든 수의사, 9호소, 트레이너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어요. 결과 없음. 한 명 더 연락처가 있어. 민혁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정식으론 말 안 할 거야. 그는 보안 계약을 했던 사람이야. 지민이 더 묻기 전에 관리자가 서류처를 들고 나타났다. 시간 다 됐어요. 그가 말했다. 오늘 아침 누군가 입양 서류에 서명하거나 아니면 명령을 진행해야 해요. 그리고 소유권 서류 없이 공격적일 가능성이 있는 개를 아무에게나 줄 순 없어요. 민혁의 턱이 굳어졌다. 당신도 나와 이 녀석을 봤잖아요. 다들 봤고 그리고 그건 시청에겐 충분하지 않아. 관리자가 대답했다. 나는 절차를 따라야 해. 수의사가 이미 대기 중이에요. 마치 신호처럼. 문에서 벨소리가 났다. 접수대 직원이 몸을 숙이며 말했다. 이거 들어야겠어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누가 군대 자세에 흉터 있는 셰퍼드를 묻는 전화가 왔어요. 이름은 안 남겼어요. 민혁과 지민은 서로를 보았다. 그건 우연이 아니야. 민혁이 말했다. 관리자가 인상을 썼다. 누가 이 개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요. 민혁이 단호히 말했다. 누군가 이 개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혁이 숨을 들이켰다. 만약 내 부대 이후에 이 녀석이 재배치됐다면 누군가 이걸 비공식적으로 사용했어. 그리고 내가 맞다면 그들은 이 녀석이 여기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방이 얼어붙었다. 밖에서 바람이 주차장을 휘몰아치며 느슨한 간판을 건물 옆으로 쳤다. 불길한 징조처럼. 그들이 온다고 생각해요? 지민이 속삭였다.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철창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단 한마디를 말했다. 경계, 가드. 걔는 벌떡 일어났다. 겁에 질린 게 아니라 자세를 잡았다. 등이 곧고
귀는 앞으로 쫑긋하며 침묵 속에서 그리고 그는 철창문으로 이동해 민혁과 복도 사이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보초처럼 이 녀석은 인물을 기억해. 민혁이 작게 말했다. 하지만 적은 누구지? 지민이 물었다. 민혁은 창문을 향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걸 알아내려는 거야. 하지만 내가 오늘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이 이 녀석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 그리고 그는 떠났다. 차가운 서울 아침에 하얀 숨결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 중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은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된 검은 SUV였다. 엔진은 켜져 있었고 안에 남자는 이름이 아닌 숫자로 라벨된 서류천을 넘기고 있었다. 문이 세게 흔들리며 열렸다. 지민은 클립보드에서 고개를 들며 검은 코트를 입은 키 큰 남자가 문턱을 넘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그가 이 건물을 소유한 것처럼. 그의 구두는 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의 차분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는 음량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멀리 퍼졌다. 셰퍼드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마치 펜을 요청하듯 차분히 말했다. 접수대 직원이 눈을 깜빡였다. 동물관리국에서 오신 건가요? 남자가 미소 지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특수견 회복 프로그램을 대표합니다. 행동 트라우마가 심한 개들, 전 군견, 전 경찰견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죠. 여기 격리된 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지민 씨죠? 그녀는 얼어붙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죠? 하지만 질문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민혁이 그녀 뒤에 나타났다. 마치 그 순간을 정확히 예측한 것처럼. 그는 남자를 한번 보고 그들 사이로 들어섰다. 신분증을 보여주시죠. 남자는 카드를 꺼냈다. 기관 이름도 도장도 없이 이름과 바코드, 일련 번호만 있었다. 민혁은 읽으려 하지도 않았다. 여긴 시립 구호소예요. 민혁이 말했다. 허가 없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담담히 대답했다. 평가하는 거죠. 이 녀석은 파일이 아니에요. 민혁이 쏘아붙였다. 멈춤. 그리고 남자가 미소 지었다. 이번엔 덜 매력적이고 더 경고에 가까웠다. 당신 거기 있었죠? 칸다하르 나카지역? 보고서에 없는 임무? 민혁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은 존재할 권한이 없어요. 지민의 피부가 오싹해졌다. 퍼즐 조각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남자가 누구든 그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자신있게 움직이며 비밀이 그의 화폐인 것처럼 말했다. 남자는 뒤쪽 복도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런 개들은 감독 없이 방치되어선 안 됩니다. 그들은 많은 걸 품고 있죠. 반응, 기업. 이 녀석은 무기가 아니에요. 지민이 말했다.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혁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나가. 남자는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다. 당신은 이 녀석이 뭘 기억하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알아내면 두 번째 경고는 없을 겁니다. 그는 더 설명하지 않고 떠났다. 폭풍 속으로 추적당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처럼 녹아들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민혁은 철창으로 돌아갔다. 걔는 서성이며 흥분한 상태였다. 민혁이 무릎을 꿇었다. 진정하고 단단히. 진정해. 그가 속삭였다. 그는 망설이다가 수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단어를 시도했다. 명령이 아니라 이름, 기억으로 무거운 속삭임이었다. 에코, 에코. 걔가 멈췄다. 그의 귀가 꿈틀거렸고 몸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민혁에게 다가가 머리를 그의 가슴에 대고 낮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으르렁거림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지민은 입을 떡 벌렸다. 에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녀석은 항상 조용했어.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절대 짖지 않았지. 그게 내가 이 녀석을 알아본 방식이야. 내가 훈련시킨 방식이지. 그녀는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왜 그전엔 반응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무도 이 녀석의 진짜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니까. 에코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민혁에게 계속 기대고 있었다. 민혁은 벽을 응시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들은 이 녀석을 지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한 가지를 잊었지. 충성심은 지울 수 없어. 방 구석에서 팩스기가 갑자기 작동했다. 한 장이 출력되었다. 헤더도 발신자 아이디도 없었다. 단지 메시지만 개 아이디, 에코 17, 상태, 기밀, 보호 대상, 회수 예정. 그리고 그 아래 타임스탬프, 내일 오전 9시. 구호소의 아침은 창문에 서리가 끼고 복도에 정적이 감도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짖는 소리도, 접시가 덜그럭거리는 소리도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이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듯한 고요였다. 지민은 일찍 도착했다.
여전히 어젯밤의 팩스를 꼭 쥐고 있었다. 회수 예정이라는 문구가 그녀의 눈에 맴돌았다.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의 전화는 읽지 않은 뉴스 알림으로 진동했다. 에코라는 이름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똑딱거리는 메트로놈처럼 울렸다. 그녀는 곧장 그의 철창으로 갔다. 에코는 깨어 있었다. 경계하며 자세가 날카로웠다. 그는 밥을 먹지 않았지만 서성이지도 않았다. 그는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복도를 마주하고 귀는 모든 소리에 맞춰져 기다리며 예상하며 오전 8시 2분 관리자가 약품 캐비닛을 열었다. 하지 마세요. 지민이 말하며 그와 카운터 사이로 들어섰다. 해야 해. 그가 대답했다. 시규정이야. 너도 알잖아. 그럼 그걸 깨뜨려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 팩스를 봤어. 그리고 너 진짜 이게 순조로운 구출로 끝날 거라고 생각해? 그 페이지를 보낸 자들이라면 이건 걔에 관한 게 아니야. 이건 에코가 관여했던 무언가에 관한 거야.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 그래서 그걸 죽여야 하나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뭔가가 터질 때 그 사이에 서지 말아야 하는 거야. 민혁은 15분 후 도착했다. 빠르게 움직이며 절뚝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낡은 마닐라 서류철과 코트 안에 작은 드라이브를 들고 있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 그가 말하며 서류철을 책상에 밀어넣었다. 독립 언론인이 있어. 군사 관련은 건드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이게가 기밀 작전 후 버려졌고 구출이 아니라 추적당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공개될 거야. 이름, 회사, 결과. 관리자는 서류철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전에 오면 민혁은 문을 향했다. 그럼 우리가 버텨야지. 하지만 그 말이 공기에 가라앉기도 전에 자갈 위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 검은 SUV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고 또 한 대가 뒤따랐다. 선두차에서 두 남자가 내렸다. 검은 정장 차림에 휘장도 표정도 없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마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는 곳처럼 곧장 들어왔다. 개가 필요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마치 펜을 요청하듯 차분히 말했다. 즉시 지민이 앞으로 나섰다. 평가 중이에요. 그건 오전 9시에 끝났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그건 연방하청업체의 자산이에요. 허가가 있죠. 누구의 허가? 민혁이 물었다. 남자는 서명이 흐릿한 도장이 찍힌 문서를 꺼냈다. 민혁은 그것을 읽고 코웃음을 쳤다. 이건 진짜 허가도 아니에요. 사라지도록 설계된 서류죠. 비켜. 두 번째 남자가 말했다. 에코는 이제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낮고 깊으며 원시적인 으르렁. 짖거나 공황 상태가 아니라 경고였다. 민혁은 철창으로 이동해 빗장에 손을 올리고 다시 말했다. 에코. 대기. 걔는 얼어붙었다. 집중하며 그의 숨결은 느려졌지만 눈은 두 남자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확신해? 지민이 속삭였다. 민혁은 에코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만약 저들이 이 녀석을 데려가면 절대 돌아오지 못해. 두 남자는 천천히 확실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에코는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다시 보호 자세로. 어깨가 긴장했다. 진정. 에코. 민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대기해. 하지만 에코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혁 앞에 서서 그곳에 머물렀다. 낯선 이들과 그 사이에서 가슴을 내밀고 귀는 뒤로 접히며 침묵 속에서 선두 남자가 혼란스러워하며 몸을 움직였다. 이게는 비활성화됐습니다. 그럼 왜 아직도 자신의 조련사를 보호하지? 민혁이 대답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은 지민이 팩스를 들고 전화기를 꺼내며 깨졌다. 그녀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크고 분명히 말했다. 여기는 에코 전 군견입니다. 명확한 허가 없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녹음되고 공유될 것입니다. 그게 한계였다. 두 남자는 멈췄다. 에코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선택을 제시하듯 더 가까이 다가갔다. 민혁은 한쪽 무릎을 꿇고 그들이 임무 끝에서만 사용했던 마지막 명령을 속삭였다. 에코는 앉았다. 꼬리는 여전히 접혀있고 눈은 고정되어 있었지만 충성심, 그것은 더 이상 기밀이 아니었다. 한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마치 구호소 자체가 숨을 멈춘 듯했다. 에코는 으르렁거리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민혁과 낯선 이들 사이에 서 있었다. 몸은 고요했지만 단단히 감겨 있었다. 누구도 오해할 수 없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위협하도록 훈련받은 두 남자가 먼저 눈을 깜빡였다. 한 명은 시선을 내리고 다른 한 명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관리자가 목을 가다듬었다. 분명히 떨고 있었다. 저는 이관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압박 아래선 안 되고 적법한 절차 없이도 안 됩니다. 선두 남자가 굳어졌다. 그럼 법적 결과를 각오하세요. 마음대로 소송 걸어보세요. 지민이 끼어들며 앞으로 나섰다. 여전히 녹화 중인 전화기를 들고. 하지만 이 모든 대화, 이 강제 회수, 이름 없는 기관, 탐색 영장 부족, 이 모든 건 이미 언론 연락처로 전송됐어요. 그러니 계속하세요.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나 보죠. 멈춤. 그리고 두 남자는 돌아서 떠났다. 마지막 말도 작별의 눈길도 없이 그저 차가움 속으로 조용히 빠져나갔다. 문이 그들 뒤로 닫히자 민혁은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그는 에코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에코는 천천히 돌아서 자신의 조련사를 마주 앉았다. 마치 임무 사이에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민혁은 그의 귀 뒤를 긁었다. 잘했어. 그가 중얼거렸다. 넌 항상 잘했지. 방 안은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한 가닥씩 풀리고 있었다. 구호소 직원들이 책상 뒤와 구석에서 나왔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한 자원봉사자가 속삭였다. 저 녀석이 그를 선택했어. 저개가 그를 선택했다고. 관리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이관 서류에 서명할게요. 하지만 오늘 이 녀석을 여기서 데려가야 해요. 알겠죠?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제 갈 거예요. 오후 늦게 서울 상공의 하늘이 갈라지며 햇빛이 비쳤다. 구호소 처마에서 눈이 천천히 녹았다. 민혁이 정문으로 나섰다. 에코는 충성스럽게 그의 옆에서 종종 걸음쳤다. 명령 아래의 딱딱한 긴장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되찾는 동물의 고요한 우아함이었다. 지민이 그들을 따라 나와 민혁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에코의 스캔본, 수의사 메모, 녹화된 모든 순간이 담긴 플래시 드라이브였다. 이게 이 녀석을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민혁이 말했다. 하지만 그들을 망설이게 할 거야. 그들은 트럭에 올랐다. 에코는 마치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임을 잊은 적 없는 듯 조수석으로 뛰어올랐다. 민혁은 건물, 지민, 그들이 뒤로 남겨둔 삶을 한번 돌아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봐줘서 고마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갈 건가요? 기밀이라는 말이 없는 곳. 그가 말했다. 이 녀석이 그냥 개일 수 있는 곳. 그리고 엔진이 켜졌고 바퀴가 눈과 자갈리를 굴렀다. 그들이 떠났다. 며칠 후 그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었다.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다. 군사 감시 단체, 동물 권리 옹호자들, 까다로운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에코라는 단어는 샵 충성심의 방, 샵 LOYALTYUNLEASHED, 샵 보이지 않는 영웅, 샵 IMVISIBLEHEROES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유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혁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강원도에 얼어붙은 호수 옆에 숨겨진 오두막에서 민혁은 작은 불을 피웠다. 에코는 낡은 코트와 다른 플란넬로 만든 침대에 웅크리고 잤다. 가끔 그는 잠에서 몸을 떨었다. 어떤 개도 가서는 안 될 곳을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깨어나 민혁이 여전히 거기 있을 때 그는 다시 편안해졌다. 이번엔 명령을 따르거나 적과 맞서는 임무가 아니었다. 이번 임무는 단순히 메아리를 치유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평온했다.